뭐부터 말씀드려야 될까요? 제가 미술대학을 갈 때는 기본적으로 수학 성적이 부족해서 그림 실기력으로 진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좀 그 당시에 대학 진학 때 제가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고1 때부터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그러니까 여자애가 있었는데, 짝사랑이, 그치, 짝사랑이죠. 딱 손만 잡아봤으니까. 어, 그 부모님은 의대생을 원하더라고요. 미대생이 아니라. 예, 그래서 좀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 세월이 그죠? 27년 흘렀나요? 예. 제가 90학번이거든요. 27년이 다 흐르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국은 좀 이렇게 공산주의니까 좀 집단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성적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의대는 절대 가지 말아요. 지금 현재. 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현재 인공지능 왓슨이 병원에 들어왔고요. 아마 굉장한 돈을 지불하고 있을 겁니다. 그쪽에. 암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작을 했는데, 인공지능 왓슨이 5분 만에 볼 수 있는 문서의 양이 한 인간이 100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양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5분마다 모든 인간의 5분마다 100년치의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데이터가 그만큼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그냥 인공지능이 배고파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빅데이터예요. 데이터만 있으면 무조건 얘는 진화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I가 등장을 했다라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이세도의 인터뷰인데 한번 이제 보시면서 AI가 등장한 인공지능 대신 생각해주는 걸 넘어서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해줄 수 있는 기계가 등장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IoT, 모든 사물에 센서가 달린다는 문제는,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정리하려고 신간을 쓴 거예요.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고. 그러니까 미래 우리 인문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책을 쓰고 이런 강의를 하게 되기까지 제가 미술대학을 간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순수예술에서의 성공률은 10,00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9,999명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 전공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자기 그림 팔아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사람은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대 졸업생을 다 한번 추산을 해보세요. 그게 10,000분의 1보다 더 적어요. 이제 그런 현실에 제가 직면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갔더니 선생님들하고 강사들이 더 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예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의 예술가화가 된다는 거죠. 일부가 실현됐어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작가가 돼 있거든요. 자, 그거 하고요. 또 하나가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은 과거의 선배 예술가들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예술 장르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그 중에서 마음에 든 것을 골라서 그걸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수련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1등이 되거나 예술의 범위를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때 그 당시 불렀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남은 희망은 뭐였냐면은 그거였죠. 인간들의 생각 범위 바깥까지 가자라는 거였어요. 프론티어죠. 프론티어.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마음먹었던 것은 전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아마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내가 손에 잡힐 수 있지 않을까,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니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별의별 분야까지 이제 아주 굉장히 전투적인 독서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27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정규직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연봉 50만 원 정도로 산 기간이 아마 10년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한 4, 5만 원 정도. 그래서 저한테 생긴 버릇이 뭐냐면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는다. 왜냐면 휴대폰은 기본료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되게 강했고, 그게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연구했던 것은 뇌과학이었어요. 뇌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2010년경에 딥러닝이라는 것이 도입되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 이제 여기 보이는 연도 보이시죠? 이게 using DL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using deep learning이에요. 딥러닝이 2010년경 가까워오면서 딥러닝 방식은 뭐냐면은 우리 두뇌가 사물을 인식할 때 여러 겹으로 인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겹으로 인식하는 거를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컴퓨터 과학자들이. 근데 그걸 딱 연결시켰더니 인간처럼 인식을 하고 인간처럼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학습이 시작되는데 지가 알아서 막 공부하고 거기서 뭔가 요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내놓고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층 구조가 인간의 시각 센서가 6개의 층으로 이 후두 옆에서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 다층을 100개 층에서 200개 층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인공지능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사고를 얘네들이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두뇌의 성능을 훨씬 능가하는 상황이 이제 이미 온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다시 왓슨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은, 이제 인공지능한테 남아있는 건 이거예요. 사물 인터넷하고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하고 빅데이터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사물 인터넷이 깔리면 깔릴수록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중장기 회사는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외국의 어떤 그 포크레인 같은 거 중장기를 파는 회사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 센서링이에요. 그 모든 기계 부품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품은 수명이 몇 시간 남았습니다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한국에 그 중장비를 안 사고 그 회사의 중장비를 사는가? 라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인터뷰를 해봤더니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가 한번 고장이 나면은 나머지 공정이 진행이 안 되면서 그 손실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실 금액이면은 중장비를 수십 개를 사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공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 IoT 기술이 자기들한테 그 이익을 너무나 커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실 비용을 미리 잡아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근데 그것을 잡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진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토목 현장에서는 그 회사 것만 사는 거예요. 고장나기 일주일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기계가 고장나기 일주일 전에. 이제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이고, 사물 인터넷이 곳곳에 깔리게 되고 이제 우리 웨어러블, 우리 몸속으로도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인공지능의 성능이라는 것이 이미 무한대이기 때문에 핵심은 사물 인터넷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다양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전혀 수치화할 수 없었던 것들이 수치화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것들이 예측되어 가는 혁명이거든요.
일종의 다양성 혁명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뇌과학으로 접근하기 전에 먼저 공부했던 분야가 진화생물학이었어요. 근데 진화생물학과 뇌과학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리처드 도킨스 책 뭐 한 2번씩 보고 그랬었죠. 이기적인 유전자 같은 거. 근데 바이러스하고 우리 면역 체계를 공부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데 인간이 백신을 만드는데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새들이 뿌린다고 하는 그 AI, 그러니까 지금 AI가 아시죠? 뜻이 두 개인 거, 조류독감하고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바이러스 변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인간이 백신으로 대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매몰 처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조류독감을 가지고 다니는 철새는 왜 안 죽죠? 왜 오리하고 닭만 죽냐고요. 그게 모든 생명체는 면역 체계가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되어 있냐면은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올 때 그 바이러스가 변할 거라는 것을 면역 세포가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게 하나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자연계 일상적으로 그 생존 경쟁 내지는 야생에서 생존하는 생명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단 농장에 있는 오리 말고. 그래서 야생에 있는 생명체들은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올 때 보통 20가지의 변종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 세포를 미리 디자인을 합니다. 미리 디자인을. 그래서 비슷한 게 20가지가 와도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하고 그 박테리아에 대한 궁극적으로 인간은요, 인위적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면역력밖에 답이 없어요. 면역력밖에. 신체 면역력. 그러면 면역력을 어떻게 키우느냐의 문제는 이게요, 교육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면역력이라는 것이, 면역력을 다른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면역력을, 일반 동물의 면역력을 인간으로 가져오게 되면 인간에게는 그게 창의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한테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은 인간들한테는 창의력이 약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우리 인간은 도시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안전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형성되면서 집단 농장이 생기기 시작하죠. 치킨을 엄청나게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집단 농장의 문제점은 DNA의 다양성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알을 많이 낳는 닭이 필요하잖아요. 원래 닭을 연구해 보면요, 닭은 옛날에 알을 거의 한 달에 하나 낳거나 일주일에 하나 낳대요. 근데 이게 하루에 하나 낳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낳는 닭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냥. 야생의 닭들은 그렇지가 않죠. 가끔가다 낳는 거죠. 이게 바나나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바나나도 마찬가지인데, 바나나는요, 작은 바나나, 뚱뚱한 바나나, 긴 바나나가 그 시중에 초창기에 바나나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그 무렵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나나가 20종 정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게 한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더 맛있는 바나나를 대량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콘벨트도 마찬가지죠. 옥수수 농장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많이 나오는 사료로 써야 되니까, 또 기름으로 써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후변화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는 기후변화가요, 약 100만 년 정도의 기후변화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10만 년 주기로 오는 굉장한 기후변화의 시기가 우리 지금 놓여 있습니다. 10만 년 주기예요. 기후변화는 10,000년 주기가 있고 또 500년 주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시기가 딱 오면은, 그러면은 지금의 조류독감이라든가 바나나 문제, 지금 가금류라든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읽었던 0.6도씨라는 책이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0.1도가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질병 발생률이 2배씩 커져요. 0.1도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 0.6도에서요 더 올라갔어요. 지금 0.65도 내지는 1.5도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인간의 배출가스 때문이냐 아니면은 지구 자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냐에 대한 논의는 아직 안 끝났어요. 대략 6대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배출가스가 원인이 아니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40% 정도 돼요. 학자들 중에서.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 다 배출가스라고 알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그 40%를 믿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화석연료 태우기 때문에 온난화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구가 자연스럽게 그런 주기 속에 있는 것이지 라고 믿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도 안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석유 회사들 되게 좋아하는 거죠. 석유값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트럼프 얘기 나왔으니까 트럼프의 국방장관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매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69년에 해병대에 들어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냥꾼이 되지 않으면 먹잇감이 된다. 좀 위험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매티스는요 아마 선제 공격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시에는 국방장관보다 더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국방장관이 더 힘이 있어요. 이런 아주 지금 너무 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AI로 다시 넘어가 보자면요. 그래서 바나나가 그렇게 품질이 단일화가 됐는데 이 바나나 대규모 농장에서 질병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나나 농장에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야, 바나나 다른 품종 어디 갔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이게 거의 멸종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이제 다시 그걸 찾으려면은 뭐 아마존 오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지에서 그 바나나 종자를 구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지금 우리 닭, 오리, 돼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아시다시피 한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계엄사회로 표현해도요, 큰 지장이 없어요. 약간 군사문화가 너무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교육 현장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실용성, 산업화, 그 국민교육 현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교육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버린 거예요, 한국 교육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나나가 단일 품종 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닭하고 오리가 단일 품종이 된 거랑 비슷한 거죠. DNA 다양성이 상실이 된 거예요. 그럼 DNA 그 다양성이 어떤 식으로 지금 상실이 돼서 그 후폭풍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자, 이거부터 보고 넘어가죠. 우리 교육에서 학생들의 그 DNA 상실, 다양성 DNA 상실, 그러니까 다양성 DNA 상실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고 지금 이게 이제 미래 직업을 예측하는 사람들 중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을 했을 때 손쉽게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의 특성 6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의 그 성능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사라진다는 의미인데 3번 보세요. 책상에 앉아서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일은 다 사라진다예요. 우리 공교육에 하드웨어를 보세요. 하드웨어. 책상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마을 학교 같은 것들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학부모 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는 거죠. 한국 교육계도. 2번 학벌이나 자격증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예요. 앞으로의 직업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벌이나 자격증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하고요. 조류독감이랑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벌이나 자격증이 뭐냐면 저게 백신과 비슷한 거예요. 백신.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변화 속도는 백신이 따라갈 수가 없다예요. 즉 자격증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의 그 현대 직업의 변화 속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격증을 만들면 그 직업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자격증 과정 만들자. 교육 기간은 6개월이야. 그 인력이 배출되려면 1년 반, 2년 걸려. 1년 반, 2년 지나면 그 자격증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신기술의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자연스럽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학벌이 왜 없어질까요? 빅데이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한정적인 시대에서는
대학 교육이 가장 엘리트 교육이었는데 지금은 진정한 사회적인 리더다. 누가 진정한 사회적인 리더냐면요. 빅데이터하고 연결된 자가 사회적인 리더예요. 지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국적 기업이 국가의 권력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구글의 그 전체 예산 규모의 사이즈가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보다 몇 배 커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년 예산 400조죠. 제가 알기로는 1000조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 규모보다 큰 다국적 기업이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순위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규모보다 큰 20개가 되는 그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완전히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20분의 1의 예산을 무수하게 나눠 쓰는 이 국가에서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막 500조, 1000조를 올인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그러니까 제 친구의 친구가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어요. 구글 인공지능 팀한테 주는 연봉이 1조예요. 연봉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1년 받는 연봉 1조도 우리는 투자를 못해요.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저기 스위스인가 어딘가에서 4차 산업혁명 지수 등수를 매겼는데 뭐 1, 2, 3등은 뭐 넘어가고요. 한국이 25위입니다. 25위. 근데요. 멱함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거 좀 여기서 이제 교육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의외성과 복잡성과 현장성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보고서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그 메인 교육과 관련된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그 나머지는 뭐 질의응답 때 보기로 하고요.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멱함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멱함수 도표가 이제 이렇게 롱테일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이게 원래 이 도표가 자연계에서 어디에나 존재하는 도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팬지가 힘센 수컷 침팬지가 차지하는 암컷의 개체수. 이것도 일치하고요. 성경이나 모든 책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의 빈도수도 일치하고요. 또 뭐가 일치하냐면은 전 세계의 기업들이 기술력 1위 기업과 2위 기업과 3위 기업이 있을 때 몇 퍼센트의 그 2위를 가져가는가도 이 롱테일 멱함수 법칙하고 일치합니다. 자연계에서 너무나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뒤에는 이 멱함수 롱테일 법칙이 좀 더 심해져요. 경사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연계에서 1위 기업이 가져가는 전체 수익이 84% 정도가 돼요. 멱함수 도표상에서. 2위 기업이 약 15%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1% 남죠? 3, 4, 5, 6, 7, 8, 9, 10 쭉 기업들이 그 1% 가지고 나눠 먹어요. 이게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속으로 우리 몸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전에 그 테슬라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당해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서. 트럭 꽁무니 박아가지고 트럭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박아버렸거든요.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몸을 무인 자동차한테 맡겨야 되는데 공포. 그 공포 마케팅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선거 전략에서도 계속해서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썼던 게 공포 전략이잖아요. 안보 하면서. 그러면 표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무서우니까. 인간한테 공포로 협박을 하게 되면 이 뇌과학을 연구해 보면요. 전두엽이 꺼져버려요.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포에 쓰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뇌 쪽에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중뇌 변형계에만 에너지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엄사회 속에서의 한국 교육이 문제점이 뭐냐면 그 왜 교육 다양성을 잃어버렸냐면은 전두엽이 없는 애를 너무 많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두엽에 사고력이 없는 애를 너무 많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공포 때문에. 경쟁 자체는 공포거든요. 이렇게 풀어놓는 개성을 존중해주는 교육은 공포가 아니라 존중인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요 기술력 1위 기업만 삽니다.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잘못하다가. 그리고 자 공무원 사회에서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무인차를 산다거나 무인 택시를 산다거나 한다고 쳐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스펙이 좋은 차를 삽니다. 사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역함수 도표는요. 대략 제 예측으로는 1위 기업이 95%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돼요. 84%가 아니에요. 거기서 10%가 더 뛰어넘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쉬쉬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로 유럽에 진출을 했었죠. 그때 똑같이 현대도 진출을 했습니다.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근데 테슬라 자동차는 일주일 만에 20만 대, 좀 한 달 되니까 30만 대가 예약 판매가 끝나버렸어요. 그거 한 2천만 원인가를 넣어야 돼요. 돈을 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차 나올 때까지. 대단한 겁니다. 그때 동일하게 현대차가 진출했는데 저는요. 몇 대 팔았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같이 진출했었다는 사실을. 그때 유럽 시장에 같이 나갔다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역함수 1위가 95%를 먹는다. 그러니까 99%를 먹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삼성이 돈은 있으니까 아주 재빨리 하만을 아주 그 어떤 영리한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만을 인수했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세계 1위 기업을 확보한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밖에 없어요. 현재. 코엑스에서 창조경제 박람회가 얼마 전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교육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좀 해줄 만한데 갔더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그 언론 취재를 하고 있는 부스가 오큘러스 부스예요. 가상현실. 이거 가상현실 안경 쓰고 막 하는 거. 그 오큘러스 누가 개발했는지 이름 좀 까먹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인수했거든요. 오큘러스를. 그 오큘러스 CEO가 14살이 될 때까지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게임만 했던 애입니다. 이게 교육 다양성이 살아있는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를 안 보내면 무슨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학부모 중에서는 벌금을 내고서 홈스쿨링을 하는 학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다양성에 대해서 한순간에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국의 어떤 좋아요. 교육 다양성을 논하기 전에 좋아. 그러면 한국의 비전을 한번 먼저 얘기하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가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자, 역함수 법칙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술력 1위 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력 1위 기업이 95%에서 99%를 먹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현대에서 만든 무인차를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테슬라 거만 사지. 자,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은 실업자를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전 세계에서 일자리는 이제 2%만 남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98%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맞아 들어갈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저는 2025년이 되면 엄청나게 심각한 대량 실업 사태가 올 것 같아요. 인공지능 로봇이 가격이 다운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몇백억에서 몇십억이나 몇억, 몇 천만 원으로 다운되는 시점이죠. 곳곳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돈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로봇을 고용하지.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고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 지속되어 왔던 사업주, 이사장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언제 자를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돈 있는 기업들은. 사람을 능가하기만 하고 가격대가 맞으면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25년부터 심화될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무서운 점이고, 좀 그 무서운 점과 연결돼서 좋은 점이 뭐냐면, 그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져 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적당히 떨어지면은 4차 산업혁명의 기업들한테 좋아요. 계속해서 마진이 생기겠죠. 근데 기술력이 전부 좋아지다 보면 휴대폰 가격이 떨어지듯이, 우리가 그 카폰 가격이 떨어지듯이, 카폰 가격이 지금 예전에 300만 원 했는데 지금 거의 3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할 거야. 아마. 100분의 1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떨어지게 돼요. 센서, 반도체가 모든 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떨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할 게 저는 3D 프린터로 보여요. 3D 프린터가 지금 복합 물질로 프린팅이 가능하고 세포까지 프린팅이 가능하거든요. 완전히 나노 크기로 프린팅이 가능한 것까지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식, 부품, 우리가 쓰는 일용품 모든 것이 이제 3D 프린터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그 스테이크까지, 먹는 피자 뭐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노바이오 3D 프린터, 센서링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이 팔 수 있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점점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4차 산업을 선도해도 우리나라는 일단 선도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하만을 인수했기 때문에 무인자동차 내에서 내장계의 1위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은 중견기업 정도로 생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대기업은 다 무너진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끝났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중소기업이 같이, 하청업체들이 같이 도산하는 현상이 지금 완전히 예비되어 있거든요. 이미 막 신문에 막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M&A 일어나면서 삼성은 그 무인자동차 관련된, 커넥티드카 관련된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반도체도 또 다른 시대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그 가격이 아주 떨어진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인프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4차 산업의 인프라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각 가정에게 전부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다 휴대폰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때 급부상하게 될 경제 플랫폼이 뭐냐면 그게 이제 가상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큘러스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미래사회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것이 꼭 이렇게 안경처럼 써야만 되는 기술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홀로그램 기술도 있고, 이게 어두운 블랙 스크린에다가 띄우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뭔가 발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건 가상현실 플랫폼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게, 그러니까 게임 산업도 계속 발달하게 되겠죠. 왜 커지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 안 좋아지죠. 중소기업 거의 망하죠. 그다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선진국의 기업들도 가난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남는 게 값싼 인프라가 전체 깔렸을 때 그 안에서 스토리하고 콘텐츠 시장만 남아요. 스토리 콘텐츠 시장만 남습니다. 즉 가상현실 속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서 뭘 즐길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육은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선도할 가능성이 거의 0%이기 때문에 스토리 콘텐츠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문화융성, 창조경제를 외쳤던 게 사실 구호는 맞아요. 박근혜 정부 구호는 맞아요. 방법이 틀린 거죠. 전혀 기초적인,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부터 지금 혁명이 들어가는 게 진정한 문화융성과 창조,
결론은 뭐냐면 DNA 다양성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시까지 2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도표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지링답으로 넘어가자면은, 이 도표는 우리 인간의 두뇌의 다양성이 몸으로 배운 애가 있고 머리로 배우는 애가 있고 산만한 애가 있고 집중력이 좋은 애가 있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측면이에요. 또 하나, 미래 사회에는 우리가 그동안 평균적인 인간 교양 독서 무난한 공교육을 받으면서 자격증을 따왔던, 여러분들도 자격증을 땄잖아요. 교사 자격증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모든 영역은 인공지능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즉 중간이 뻥 뚫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교육에서 교육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두뇌들 말고 좀 얘가 교육하기 좀 힘든데 이런 두뇌들에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빨리 공교육 체계를 세 종류로 좀 나눠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산만한 애들을 위한 교육, 뭐 하나만 집중하기 좋아하는 애들을 위한 교육 두 개가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수능 시험 문제도 세 종류로 넌센스 퀴즈가 많이 들어간 산만한 애들이 의외성에 강해요. 의외성에. 얘네들은 집중력이 좋은 약간 자폐 성향의 애들은 한 가지 디테일한 것을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집중력. 자, 그거 하고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그 동과 관련된 노동을 다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레이버를. 그러면 인간에게 뭐가 남냐면은, 이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인간은 세 가지 행위로 산다. 노동과 작업과 행위다. 노동은 다 사라져요. 그러면 작업하고 액션만 남아요. 작업과 액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돈과 상관이 없다예요. 그러나 싸이처럼 그 중에 몇몇 문화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전 세계적인 갑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한국의 전략이 문화 형성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행법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